늦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교과교육론 보도록 할 텐데요.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점수 비중이 제일 높죠. 제일 높고 한 영역인데요.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논술에 보통 이렇게 좀 적용이 어떤 예를 들면 정치나 다른 윤리학 영역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냈다 안 냈다 하지만 아마도 교과론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논술 문제에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실 분이니까 강단에서 학자로 활동하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윤리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분이 좋은 선생님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막슈웰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슈웰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위대한 윤리학자이지만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입니다. 대학에서 2번이나 쫓겨났습니다. 대학에서 두 번이나 한다고 좋은 일로 쫓겨난 것도 아니고 다 스캔들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 여성들과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제자하고 그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난 분이고 그런 분들은 많죠. 예를 들어 러셀 같은 분들도 그렇고 물론 러셀은 대학에서 오래 있었지만 러셀도 여성 스캔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윤리학자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을 그런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대한 윤리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이고 한데 그 상당수의 윤리학자들이 윤리학자이긴 하나 스승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 대비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공부하시는 것이겠지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프린트를 했고 올해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낼 때 아마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참고 문헌이 있을 겁니다.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적어도 제가 참고한 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고 앞에 제가 낸 그 강의 그러니까 학원 그 수업용으로 낸 책들 앞에 2권이 더 있는데 그 2권은 그 뒤에 참고 문헌을 달지 않았습니다. 달지 않은 이유가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분량이 많고 그런 것까지 이제 부담을 드리기 싫은데 제가 뒤에 요 책에 대해서 뒤에 참고 문헌을 단 이유는 요것 하고 논문들 몇 편 이외에 제가 참고한 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좀 중요한 시험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책입니다. 압축한 책이고요. 그래서 요약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약한 책이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요약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시 요약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시키실 요량이시면은 스스로 이렇게 좀 혹시라도 다른 책들이 있다라면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부터 살펴볼 영역들 이론들도 있고 다음에 학자들도 있을 텐데요. 이론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내용 선정 영역 선정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교육과정 평가원의 공청회 자료 보면 교과교육론 관련해서 이런 출제 영역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론 영역을 좀 확정을 했고 내용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수업 진행 방식은 일단은 도덕발달 심리학하고 다음에 교육론이라고 불려지는 영역하고 다음에 도덕발달 심리학과 도덕교육론이라고 불려지는 영역하고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그렇죠? 교사학습 모형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도덕과 평가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아마 요 큰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의용 교재에 요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수시 개정돼서 책에다가 집어넣기가 좀 뭐해서 요 부분은 프린트로 나중에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보충 자료 보시면은 지금까지 근데 요거는 그 시험제도 바뀌고 그러니까 선논술용으로 바뀐 이후에만 좀 그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실어두었습니다. 실어뒀고 아직까지 시험이 한 3번 정도 쳐졌기 때문에 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두시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이 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5월 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 졸리고 놀고 싶고 뭐 그런 달이긴 한데요. 저도 가끔씩 수업하다가 저 앞에 여기가 강의실이 저쪽 사육신 공원입니까? 저게 보이는데 보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5월 달 되면은 저게 이렇게 뭐 여름이 되면 저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진해지니까 색깔이 좀 덜한데 지금이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다가도 머릿속에 그만두고 저기 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유흥충둥이 있을 만한 그 달인데 조금 참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프로이트부터 보도록 합시다. 프로이트부터 들어가죠. 어떤 의미에서 도덕과에서 이분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은 도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상관이 있죠. 도대체 도덕의 본질이 뭐냐? 도덕의 본질이 무엇이냐만 뭐 이런 측면에서는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도덕에 대해서 소위 문명화된 도덕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 도덕들이 있잖아요. 그 도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의사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고 현대 뭐 이렇게 불리죠. 그 사이칼리스트, 그 푸시칼라리스트, 그 정신 분석학자. 그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심리 상담 받고 우리나라는 저희 동네에 그 점집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줌마들 사이에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데 그게 장난이 아닌 이유가 아닌 이유가 가가지고 용하게 맞춰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면은 그 전보는 그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속에 이 쌓여 있는 것들이 싹 이렇게 해소가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점쟁이가 정신 분석가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심리 상담 뭘 전담으로 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 뭐 전체 나라는 아니겠지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학과를 나오면은 의사처럼 자격증을 줘요. 그 이렇게 그 심리 상담 자격증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개업을 합니다. 병원 개업하듯이 개업해서 그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뭐 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얘네들은 좀 스트레스만 받으면 갑니다.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유명한 정신분석가들한테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예약 한번 하려면 힘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현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고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이분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다 환자들입니다. 그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만 상대를 했죠. 그리고 그 상대를 하면서 그 정신병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근원이 여기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 현재 도덕, 그 문명화된 도덕이라는 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도덕교육론자다라고 부를 수는 없죠. 없으나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간의 본성. 도덕 발달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에 대한 학문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은 우리 마음에 대한 학문일 것이고, 좀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가를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루겠죠. 그런 걸 다룰 텐데, 자, 그러다 보니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마음과 관련해서 뭐 마인드라고 불려지는 마음과 관련해서 이걸 인간의 본성과 연관지어서 이 마음의 모습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마음 안에 본유관념이 있거든요. 본유관념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뭐 로크, 데카르트 이 안에 본유관념이, 마음 안에 본유관념이 있다. 로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 타블로라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백지 상태, 마음 안에는 어떠한 관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우리 맹자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마음은요, 그야말로 도덕심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뭐 도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도덕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순자님 같은 경우 그런 거 없고, 우리 마음 안에는 한편에서는 뛰어난 지성이라 그럴까요? 인텔렉츄얼,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한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같이 두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유형도 다양하고요. 현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기능주의적 측면에 접근하는 걸 펑셔널리즘이라고 기능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입니다. 인간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아주 자연적인 모습,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다. 이게 교육받기 전에 인간의 아주 순수한 자연의 모습 있잖아요. 자연적인 모습, 그게 인간이다. 이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교육받기 이전에, 뭐 우리는 도덕교육을 하니까 도덕교육을 받기 이전에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존재인가?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의식이라는 건 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나중에 우리 마음의 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마음은 의식,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뭐 이렇게 뭐 있고, 그 무의식 안에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본능적 충동이 놓여 있는데, 그 충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성적 충동이요, 공격 충동이다. 그래서 교육받기 이전의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충동에 의해 이끌려 나간다. 행위가. 그런데 그 충동이 성적인 충동이요, 공격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충동 때문에. 그 충동이 있을 경우에는 안에서 내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만족들이 생겨나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충족시키려고 행위를 통해
행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또한 이 충동은 맹목적입니다. 합리적 고려가 없이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튀어오르는 것들이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보시다시피 성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런 충동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때문에요. 비도덕적이고 반합리적이고, 그리고 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어떤 결론 하나가 나오냐면, 인간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동기로 해서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 행하는 행위의 기본 원동력이 됩니다. 달리 말해서 원인이 된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에 의하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자, 인간의 근본 동기라는 겁니다.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요. 그 행위,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 이면에 놓여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게, 근원이 되는 게 이거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구 윤리학의 기본적인 패턴, 이성에 의한 감정의 지배, 합리적 삶, 합리적 행위, 이런, 그리고 그런 모형에서 나오는 자율적 인간에 대한 이상, 특히 칸트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죠? 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소위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거 없다는. 자유의지라든지 자율성, 소위 자율적 인간이라든지 그 자율성에 기초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 있죠. 자기결정,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이건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근대에서는 칸트거든요. 칸트는 인간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한쪽으로는 경량성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천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데 도덕적인 인간이란 결국 그 경량성을 극복하고 이성을 통해 그 경량성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그걸 도덕적인 인간의 그 이상으로 삼았는데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들, 이 행동들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고 그 행동에는 이렇게 사고까지 우리가 사고하고 이런 것들, 의식의 청유에서 사고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상 그 밑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이끌려 나간다는. 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의지, 자율적 인간, 자기결정적 존재, 자율적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서구 윤리학에서 아주 이상시했던 인간의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을 분석해 보는 거죠. 마음을 분석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정신의 세 수준과 인성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정신의 세 수준부터 보도록 하죠. 정신의 세 수준부터 보도록 합시다. 프로이트의 학문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학문의 역사에서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폭탄과 그 서구의 전통적인 사유 방식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립니다. 서구에.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의사로서 임상에서, 그러니까 의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프로이트 사후에 프로이트의 학문은 그러니까 의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줘요. 더 큰 영향을 주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데카르트적인 사유 체계 자체를 전복시켜 버려요. 이건 비단 데카르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의식 중심의 사유 어떤 이론들, 의식 중심의 학문 체계들 있잖아요. 학문 체계 자체를 이렇게 붕괴시켜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서구의 뭐 다양한 유파들의 학문들이 나오는데 보면 프로이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구조주의자들, 해체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심지어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들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자,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정신은 세 요소로 이렇게 청지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요소로 청지워져 있다. 그 세 요소 하나가 무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동그라미로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니까 이건 아주 이렇게 빙산 있잖아요. 빙산은 왜 위에 또 올라 있는 건 작고 밑에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요만큼 있고, 여기에 의식, 여기에 전의식, 무의식은 이만큼 큽니다. 이 바닷물 밑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청지워져 있다. 이렇게 청지워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세 요소로, 세 수준으로 청지워져 있다.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성격을 지금부터 좀 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거기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의식부터 한번 봅시다. 뭐 잘 아실 텐데요. 자, 의식은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고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의식적 경험을 점유하고 있는 정신의 영역이고, 뭐 이해되시죠? 우리 현재 의식,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영어든 뭐 불어든 독일어든 간에 요 단어는 있잖아요. 요 단어는 이렇게 언제나 번역되기도 합니다. 의식이라고 그러면 항상 자의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이건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 단어 쓸 때, 의식이라는 단어 쓸 때 앞에 전미사 뭐로 쓰죠? 요 전미사를 쓰죠. 요거는 with입니다. 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의식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의식이죠. 그죠? 내가 내 정신에서 떠오르는 것을 매우 자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의식입니다. 내가 내 정신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을 매우 자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의식입니다. 이게 의식이에요. 자, 요게 의식이라면 전의식은 의식 밖에 있으나 쉽게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경험했던 내용들은 우리 정신 안으로 내재합니다. 정신 안으로 내재하죠. 모든 게 다 내재하고 어떤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 중 일부분을 이렇게 끄집어 올립니다. 끄집어 올리죠. 그죠? 자, 쉽게 요 무의식과 의식 사이 그 중간에서 내재되었던 기억의 형태로 담겨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할 때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것, 그 층위를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의식이라고 부르는데 불어에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모리라는 단어하고 원래 랩에는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알리를 붙여서 이렇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미 기억한 건 의식에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기억한 건 다시 의식 속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현재 의식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의식이 올라오기 전에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메모리라고 씁니다. 메모리라고 쓰고 그게 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현재 의식에 딱 드러나면은 헬레베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드러났다 이렇게 상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상기라는 단어는 메모리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상기라는 건 메모리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자, 전의식이란 쉽게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억적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부른다. 전의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 밑에 이제 무의식이 뭔지 봅시다.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의식적 자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현재 의식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식할 수 없어요. 현재 의식 속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형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역으로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무의식적 동기적 요소가 여기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지금 무의식적인 동기적 요소라고 불렀죠.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무의식적 동기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그 사고에 기초한 행위들은 사실상 이것들이 분출된 것들입니다. 이거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 소위 동기적 요소가 있는데 동기적 요소가 요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 동기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선천적인 게 있고요.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죠. 뭐죠? 성적, 공격적 충동.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적이고 공격적인 충동. 요건 선천적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저런 충동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애들도 이 요소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요소 때문에 행위를 하고 이 요소에 의해 움직이고. 자, 그런데 이 의식적 활동 속에서 형성된 경험들의 어떤 것들은 무의식에 다시 잠재돼요. 그러니까 저런 충동을 가지고 이제 세계와의 상호작용, 그렇죠? 세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됐던 경험들 있잖아요. 경험들 중에 어떤 것들이 무의식에 내재되거든요. 그 중에서 성장하면서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부터 인간의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초자입니다. 초자입니다. 자, 초자. 그래서 즉 선천적인 본능으로서의 성적 공격적 충동과 초자가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부분입니다. 요거는 후천적으로 형성돼요. 요거는 선천적으로 이미 무의식 속에 담겨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는 이것,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게 형성되면 인간의 행동과 정신활동을 이끌어 나간 굉장히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활동, 행동, 이것의 기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혹은 우리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고 사실상 이게 토대가 되는 이게 그 의식적 활동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부분은 무의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간의 마음,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인간의 정신적 구조의 기초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의 인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인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원래 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충동들 같은 경우는 의식으로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각할 때는 꿈속에서 보통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죠. 꿈을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식의 지평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무의식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 뚫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는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황, 여기 의식에서 막 이렇게 의식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의식은 이렇게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의식이 일정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식적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꿈 같은 걸로 드러나죠. 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드러날 때는 그냥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식의 청의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변형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거 있습니다. 다 성적인 내용들인데 뭐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그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의식적인 요소들은 우리 의식에 의해 원형 그대로 포착이 안 됩니다. 포착이 안 되는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의식 중심의 사유 체계를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주장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장 있죠. 물론 그 아우구스누스가 먼저 했던 주장인데, 코기타 에르고 수무가 그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이때 사유는 이 사유의 성격에 대해서 명석 판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가 아주 자명하고 분명하다는, 자명하고 분명하다 그러죠. 그런 사유, 나는 사유하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발견한 건 나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무엇인지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나의 사유를 이끌어가는 근본 원동력은 무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사유하지를 못해요. 사유하지를 못해요. 나의 존재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사유한다, 존재한다 라는 그 명제가 무너버리죠. 데카르트의 학문은 여기에 다 기초해 있거든요. 데카르트의 체계는 여기에 기초해서 연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그 사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 관념들의 기초해서 이렇게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뭐 데카르트적인 세계, 데카르트적인 인간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마음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의 기초에서 인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성의 구성요소. 인성의 구성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정신의 세 수준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되어 있고, 인성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 일정 정도 발달을 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인성의 세 요소의 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뭐 이걸 인성이라고 치면은 자, 인성의 선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것.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 한 개만이 선천적이고 두 개는 전부 후천적인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태어난 애기들은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나다라는 인식을 못해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의식은 몇 살 때쯤 얻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나는 나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일정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나는 나다는 반드시 너는 내가 아니다를 함축하죠. 이제 세계와 나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그런 경지입니다. 이 경지는 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생겨납니다. 자의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 다큐멘터리인가 어디 EBS에서 하는 거 봤는데 그 자의식의 표징 중 하나가 이 거울보기인데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듬을 이렇게 막 머리도 만지고 그런 동물들은 자의식이 있답니다. 침판지 같은 동물들. 그러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라고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동물들. 애기들도 처음에 태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반성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기가 한국 나이로 지금 한 4살, 5살 됐는데, 5살이군요. 5살 됐는데, 뭐, 그 전년도 작년, 뭐, 재작년까지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다듬어요. 자기를 다듬고, 그리고 자기를 다듬을 때 언제나 타자도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지만 언제나 타자의 시각도 이렇게 있다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타자도 이렇게 다르고 타자의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다르다는 것도 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자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의식은 없어요. 자의식은 없는데 데카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나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태어나서 그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유일한 요소를 원자아라 그럽니다. 원자아라 그러죠. 원자아 내지는 원초아. 원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자 원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타자와 상호관계 속에서 일정 시점이 되면 그 원자로부터 자아가 분화됩니다. 자아가 나오고 요게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고 자와 저 원자 다음에 뭐 자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어떤 관계들 이런 관계들 일정 정도 그리고 소위 말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초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자아가 인성에 있어서 가장 나중에 나오고요. 원자가 선천적인 유일한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자, 인성은 성숙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인성을 구성한다. 요 세 가지 요소로 통합적인 하나의 인성을 구성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자의 특징부터 봅시다. 원자의 특징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성의 유일한 선천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정한 인성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해요. 인성 안에서 우리 인성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게 우리 인성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 9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원자의 특 첫째 원자라 무의식에 자리하는 생덕적, 본능적, 원초적 욕구와 충동의 총체입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정신의 세 청이 중에 원자 무의식과 관련되고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욕구의 즉각적 충족을 활동 목표로 삼는 인성의 한 요소 이게 기능입니다. 자. 우리 선천적인 요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우리 내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욕구 불만족을 일으켰을 때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활동을 자신의 기능으로 삼고 있는 요소가 그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자가 될 거고요.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자가 지금 원자의 기능이 될 것이고 이 원자의 활동 원리가 있습니다. 원자가 활동을 할 때 어떤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원자가 지금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성적 충동, 공격적 충동을 가지고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 내외적 자극에 의해서 그게 충동의 형태로 드러날 텐데 그걸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활동의 원리를 쾌락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을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원자는 본능적 욕구와 충동의 즉각적 충족을 추구하는 쾌락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원자의 활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활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도덕적 고려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합리적, 도덕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현실 세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 충동, 가장 대표적인 성적 충동일 텐데 여러분 교육학 같은 거 하시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보면 그 근친상간 욕구들 나타나잖아요. 일정 나이 때에. 근친상간 욕구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친상간 욕구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 아들은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때 사랑은 그야말로 성적인 사랑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거든요. 이거 성적 충동, 그러니까 그 성적 충동이 있고 이게 소위 리비도가 일정 나이대에 어떤 지대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죠? 드러나는데, 자, 요 욕구가 나타난다라면 나타나고요. 원자의 기능은 이 욕구가 도덕적이냐 아니면 진짜 현실 세계 속에서 이걸 진짜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쾌락원리란 그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욕구, 나타난 충동, 그 충동에 의해 생겨난 긴장,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도덕적 고려나 현실 세계에서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합리적 고려 이런 것들 없이 무조건적으로 충동을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해소시키려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게 원자입니다. 원자. 자, 이게 원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골치 아프죠. 이렇게 살아가면 골치 아프죠. 어떤 사회든지 물론 이게 용납이 되는 사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이트가 그 이런 모습 가지고 설명하는 그 신화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프로이트가 설명 방식 중에 신화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원래 신화는 인간의 욕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특히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진짜 신들이 거의 인간이잖아요. 그 로마 신화가 보면은 진짜 인간의 욕구가 그 상징의 형태, 신이라는 걸 명목으로 상징의 형태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재미난 설명 방식이, 여러분 제우스가 주신이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주신이고, 주신 제우스가 있고, 이 제우스의 형제가 포세이돈하고 하데스죠.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다음에 연옥의 신, 그 연옥이란다, 지옥의 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포세이돈이 먼저 태어나고 다음에 하데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제우스가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이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시간의 신이죠. 그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가 이거 또 신탁을 받아요. 예언 비슷하게 계시를 받아요. 받아서 자기 아들이 네가 난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 그러니까 소위 그 아들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가 나오면은 제우스 아버지 되는 신은 애들 이렇게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이빨이 없는지 씹지는 못했는지 그냥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세이돈하고 하데스가 들어가 있고, 제우스가 태어날 때 엄마가,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멩이를 먹이고 제우스는 숨깁니다. 숨겨서 제우스는 나중에 커서 아버지 배를 갈라요. 아버지 배를 갈라서 어머니와 합작해서 배를 가르고 남근을 제거해 버립니다. 어머니가 남근을 제거하고 배를 갈라요. 그래서 동생을 꺼냅니다. 프로이트가 그런 그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보 컴플렉스 그러니까 다음에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그 근원적인 애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신화의 이야기고 한 사회 속에서 이런 욕구들이 그대로 충족되는 사회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나면서 이 원자로부터 자아가 분화되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아 이야기들을 지금 좀 해봅시다. 자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아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아의 기능, 여러분 10페이지 그 자아의 특징되어 있고, 먼저 자아의 기능, 자아가 인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일단은 초자아가 나타나기 전에 자아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자아가 원자아가 생겼고, 원자가 선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나타나거든요. 다음에 그 자아가 일정 단계를 지나면 이제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 자아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아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의식적 자각을 하는 존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이라는 용어와 자의식이라는 용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이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
명확한 자각을 통해 환경이 부과하는 기회와 제한 내에서 원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는 인성의 요소. 자, 일단 아직 초자아가 나타나기 전에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자아는 기본적으로 의식에 내재합니다. 의식을 지배하는 인성의 요소인데요. 자, 그 자아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자각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의식적, 인식적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그래서 그런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원자의 충동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현실 세계의 요구와 이렇게 요구의 기초에서 그 조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어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제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거되진 않지만.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이처럼 자아는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고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검토하며 이에 비추어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 달리 이야기해 원자의 충동을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의식을 해버리지 않든지 아예 의식을 안 해버리든지 이런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자아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고 자, 요 자아는 이 자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원자가 따르고 있는 활동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기초합니다. 원자는 쾌락 원리라고 자기 자신한테 생겨난 충동을 어떠한 현실적 내지는 도덕적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소시키려는 활동, 그 활동을 한다라면 자아는 다른 유형의 활동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 자, 그 활동 원리를 현실 원리라고 부릅니다. 현실 원리라고 부른다. 자, 둘째 한번 봅시다. 자아는 발생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실제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원자로부터 나오는 본능적 원초적 에너지의 방출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원리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고 그 현실의 제한과 현실의 허용 조건 거기에 따라 그걸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활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걸 현실 원리라 부른다. 자아의 그 활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현실 원리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자아는 아동에게 최초의 도덕감, 곧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과 관습에 관한 인지와 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파괴하는 행동에 부과되는 벌칙,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줍니다. 이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자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행동하면은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명확한 자각, 의식적 자각을 부여하는 게 그 자아가 되겠습니다. 자아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초자아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마도 우리 도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성의 부분일 겁니다. 초자아에 대한, 여러분도 다 초자아가 있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 여러분들은 아예 없으면 선생님이 되면 큰일 나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여러분 초자아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되실 분이. 자, 초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아를 넘어서 있다네요. 하나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초자아가 생기면 자아는 그 원자와 초자아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징적,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어머니, 자아에 대해서 언제나 고통을 받아요. 원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초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 안에서 언제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에릭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얘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요구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없어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동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있는데 프로이트의 자아는 힘이 없어요. 여기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언제나 고통받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초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초자. 자,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에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무의식에 내재하는 후천적 요소입니다. 후천적 요소고 자,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 된 그 무의식에 내재하는 요소들이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 했잖아요. 하나는 선천적인 요소로 성적 충동과 공격 충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후천적 요소로 이 초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무의식적인 요소가 됩니다.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요소가 되는데 자, 이 무의식에 내재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내재하게 됩니다. 내재하고요. 후천적으로 내재한다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생성되어 무의식에 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선천적 요소는 성적 충동과 뭐 공격 충동이잖아요. 상당히 비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근친상간 욕구 같은 걸 일으키는 그러니까 문명화된 도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비도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 이론 나오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근대 역사 서양 근대 역사에서 이제 뭐 시민혁명도 있고 이런 혁명을 거쳐오다 보면 이제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이 생기잖아요. 이 부르주아 계급들. 근데 한 19세기쯤 가면 이 부르주아 계급의 뭐라 그럴까요? 양면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막 폭로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영국에서 이 부르주아 계급들을 원래 제3신분을 젠틀맨이라고 부르죠. 젠틀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르주아 계급들 젠틀맨, 뭐 신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면은 이제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예의도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양면성, 막 모습의 양면성 이런 폭로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회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인상파 화가 중에 그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어떤 숲 속에서 이렇게 신사들 쓰는 모자 옷 입고 있는데 옆에 벌거벗고 있는 여성들과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 블로오뉴라는 프랑스의 파리 옆쪽에 있는 큰 숲입니다. 지금도 그 숲은 양면성을 가져요. 그 숲은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부자들 막 집들이 있고 이런데 길 하나만 건너면 매춘이 일어나요. 매춘은 무슨 이렇게 뭐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여성들이 서 있고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여성들이 유혹을 하거든요. 유혹을 하면은 이제 뭐 픽업 해서 근데 그게 보통 19세기 뭐 이때부터 있었던 사태입니다.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부르주아들의 이 양면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거든요. 근데 프로이트 자신이 이론 나오면 난리 났죠. 기존의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들 있잖아요. 사람은 들키면 굉장히 괴로워요. 겉으로 이렇게 뭐 친절한 척, 뭐 도덕적인 사람인 척하지만 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폭로하는 것만큼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아마 그런 폭로를 아까 그 작품도 살롱에 걸리지를 못해서 하루 걸리고 바로 내려왔어요. 앞에서 와가지고 막 살롱 후원자들이 다 부르주아들 아닙니까? 빨리 작품 떼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명화로 칭송받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르주아 도덕의 이면의 어두운 모습들을 잘 폭로한 것 같은데 자, 성적 충동, 선천적인 요소가 성적 충동, 공격 충동이라면 요건 무의식에 내재하는데 초자로부터 분출되는 건 성적 충동이나 공격 충동이 아니고 초자로부터는 도덕적 요구가 분출됩니다. 이렇게 하라. 도덕적 요구가 분출이 됩니다. 소위 인성의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진짜 재밌죠. 우리 무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이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것들 우리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뭐 기본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한 측면에서는 이거는 칸트의 음습주의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요구를 하고 있는 그게 우리 무의식 완전히 상반되는 두 요소가 우리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성의 도덕적인 부분, 달리 말해서 인성의 그 무의식의 선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충동, 요구들이 일어나는데 또 한 부분, 무의식의 후천적 부분에 소위 초자로부터는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요구들이 분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으로부터 도덕적인 요구들이 나타난다. 우리 보통 뭐 양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아니라 잘못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만 생겨도 이렇게 막 불쾌해지는 그 불쾌해지지 않으면 좀 이상하죠. 좀 이렇게 두려워지고 뭐 이런 측면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게 후천적인 요인이라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뭐 심리성적 발달 교육학 같은 거 하시면 뭐 공부하시면 나오잖아요. 하죠. 프로젝트 공부하시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요. 자, 그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기원, 이게 이 초자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 기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초자 형성 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 혹은 가장 원초적으로 부모입니다. 부모고 조금 성장하면 성인, 위인들, 심지어 책 같은 걸 읽어도 책에서 위인 같은 걸 읽어도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초자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될 텐데, 자, 부모 혹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성인 있죠.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 기준, 사회적 기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된다는. 내면화하면서 형성이 된다. 결국은 초자란 부모들의 도덕적 기준, 권위 있는 성인들의 도덕적 기준의 체계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면화가 되면 초자를 구성하는 근본 두 하위 요소가 형성됩니다.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는 초자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두 하위 요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초자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초자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얘가 인성 안에서 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인성 안에서, 자, 이제 초자가 형성이 되면 이제 다 형성이 된 겁니다. 인성의 세 요소가 다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제일 먼저 원자가 있었고 자아가 있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초자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이제 인성은 다 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성 안에서 먼저 원자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충동의 해소. 그렇죠? 충동에서 발생하는 그 긴장의 해소. 그 자아는요? 일단 요거 형성되기 전에 자아는 원자 요구를 현실에 맞게끔 실현시키든지 지연시키든지 요 둘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초자가 형성되면 이 초자는 이 인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10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초자는 다음과 같은 상호 관련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초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원자의 충동을 완벽하게 제재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원자의 충동. 예를 들어 일정 나이가 되면 건친상가 한 4, 5세 정도 되죠. 서양 나이로 4, 5세 정도 되면 남금기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기가 지금 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미워하고 그래요, 지금. 아빠 미워하고 어떨 땐 뭐 미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진짜 표현이 달라요. 엄마에 대한 표현과 아빠에 대한 표현이 다르고 그 놀이를 할 때 역할 그 분담이 달라요. 배당이 달라요. 저는 언제나 그 괴물, 악마, 그 로봇 같으면은 이제 그 왜 나쁜 로봇 뭐 이런 거, 엄마는 이제 그 왜 구해주고 좋은 사람 뭐 이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쓰러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 대 맞고 쓰러지고. 그것도 아기를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나이에 낳았을 때 장점 체력입니다. 체력이고 뭐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체력이 하루에도 수없이 쓰러져야 돼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쓰러지고 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초자가 형성되면은 물론 뭐 저런 원자로부터 드러나는 무의식의 그 비도덕적 충동으로 드러나는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자, 두 번째. 자, 초자와 원자 사이에서 초자가 행하는 역할입니다. 원자에서 분출되는 비도덕적 욕구를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면, 요거 사이에 또 자와 초자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두 관계만 보면요, 자와 원자의 관계만 보면 자는 원자의 충동을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걸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와 원자의 사이 관계는. 그런데 초자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원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에게 원자의 요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제거하고 오로지 도덕적인 고려만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초자입니다. 그래서 초자는 합리적 고려보다는 도덕적 고려를 하라라고 자에게 강요합니다. 초자는 합리적 고려를, 자, 얘는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는 얘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그럼 얘를 현실 세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그것마저도 못하게는. 오로지 도덕적인 고려에서 행동하도록 자를 강요하는 게 초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초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에게. 그렇죠? 생각, 행위, 말 이런 데 있어서 절대적인 완벽함, 도덕적 완벽함이죠. 그죠? 절대적인 도덕적 완벽함 추구하도록 강요하죠.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재미삼아 이야기하자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이 그 프로이트를 찾아왔던 그 환자들 사실상 이 초자 때문에 생겨나는 그 징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는 또 이렇게 비도덕적인 충동들,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불안 이야기 될 텐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